YTN 뉴스라이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온수 공급 시설의 밸브가 파손되면서 서울 양천구와 구로구 일대 3만 8천 가구의 온수와 난방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아직도 복구가 진행 중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복구 작업은 밤새 진행됐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은 밤새 추위에 떨어야 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복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임혜진 기자. 네, 서울 신정가압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뒤로 하얀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오는 게 보이거든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밤사이 진행된 복구 작업이 날이 밝은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은 배수 작업은 모두 마쳤고 그 파손된 밸브를 교체하기 위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와 구로구 일대 3만 8천여 가구에서 온수와 난방 공급이 중단된 건 어제 오후 5시 반부터였습니다. 구체적인 지역은 서울 양천구와 신정동, 양천구 신정동과 신월동, 구로구 고척동과 오류동 주택과 아파트 등입니다. 사고는 이곳 서울 신정가압장을 점검하다가 벌어졌는데요. 일부 밸브 하단부가 파손되면서 온수가 분출된 겁니다. 이 사고로 가압장 펌프 밸브를 차단해야 했고 16시간이 흐른 현재까지 지역 난방 열 공급이 멈춘 상황입니다. 한겨울에 온수와 난방 공급까지 끊기자 주민들 불편이 컸는데요. 서울시는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동사무소에 한파 대피소를 설치해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사고 현장에 나와 상황을 점검했는데 복구 시점을 오늘 오후 3시로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정가압장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네, 이렇게 양천구 또 구로구 일대 온수와 난방 공급이 중단되면서 이 지역에 사는 주민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요. 네, 특히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었을까 더 걱정입니다. 주민들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6시 정도 돼서부터 그걸 알았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있어서 놀랄까 봐 주민센터에서 경호당에 열 공급이 안 되니 그죠? 경호당 문 열어놓고 대피 좀 시켜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빨리 복구됐으면 좋은데 빨리 복구가 안 되니 언제까지 될지는 몰랐으니 이제 주민들이 답답할 노릇이죠. 뜨거운 물이 안 나오죠. 당연히 열 공급이 중단됐다는 뜨거운 물 나오겠어요. 더군다나 오늘 눈보라 치고 더 추운 데다가 이렇게 되니까 좀 답답한 심정이네요. 샤워를 못해서 걱정을 했는데 또 주민센터에서 그 4층에 그 샤워장이 있대요. 그걸 개방해놨으니까 와서 사용해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역 난방에서 좀 빨리 복구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바닥은 저희들이 그 집에서 맨발로 있는데 차기 때문에 양발 신고 지금 있는 상태예요. 지금 전기장판은 어떻게? 키고 있죠. 전기장판 키고 있습니다. 네, 서울 양천구와 구로구 일대 상황과 관련해서 현재 스위스 다보스를 방문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사태를 신속하게 복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주민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면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관계기관에 주문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로 계급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며 과감한 주식세제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우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늘리고 금융투자 소득세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형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네 번째 민생토론회는 주식 세제 개혁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금융투자 분야가 계급 갈등을 완화해 줄 수 있다며 주식시장 발전을 막는 세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런 과도한 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 대통령령으로서 할 수 있는 거라면은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만은. 먼저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주식으로 5천만 원 넘게 벌어들인 투자자에게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물리기로 한 걸 백지화한 겁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세율을 낮춰온 증권거래세는 기존 인하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또 개인의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납입과 비과세 한도는 대폭 올립니다. 납입 한도는 2배로, 비과세 한도는 지금보다 2.5배나 늘어납니다. 그대로 시행된다면 거치는 세금이 1조 원 넘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여야 합의에 반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합니다. 금투세는 입법사항이니까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또 의원님들께 설명을 구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윤 대통령은 한 발짝 더 나아가 상속세 완화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됩니다.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집니다. 상속세와 과도한 이 할증 과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됩니다. 잇따른 감세 정책에 이어 상속세 완화를 염두에 둔 세제 개편 발언까지 나오면서 부자 감세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과도한 주식 세제는 어떤 정치적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개혁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지지도 당부했습니다. 민감한 정책 발표가 이어지면서 총선을 겨냥한 선심 정책이라는 야당의 반발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조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생 금융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1,400만 개미 투자자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 납입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올리고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금융 투자로 계급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도 통합할 수 있다면서 발표되는 정책들은 총선과 관계없이 계속 진행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그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다시 재개할 뜻이 우리 정부는 전혀 없다는 것을. 인기 유튜버 슈카월드는 저평가된 주식시장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성토했는데 윤 대통령은 과도한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여론의 지지를 강조했습니다. 대통령령으로서 할 수 있는 거라면은 뭐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만은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좀 뜻을 모아서 강력한 개혁 의지를 천명한 동시에 집권 3년 차 여소야대 지형의 입법 고충을 토로한 걸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소통 방식의 민생 토론회, 그것도 용인과 수원, 고양 등 수도권 접전지를 돌며 매번 90분씩 TV 생중계로 정책을 쏟아내자 정치권은 시선 집중입니다. 민생 정책이냐 선거용 포퓰리즘이냐 기싸움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윤 대통령을 언급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기만 합니다. 하던 대로 계속 그렇게 회방 놓고 발목 잡으라는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이 총선을 위한 도구냐며 선심성 릴레이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총선용 성신 정책으로 정부와 여당에 차갑게 식은 국민의 마음을 사려는 관건 선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총선이 임박한 3월까지 민생 토론회를 이어갈 계획이어서 야당의 반발과 선거 개입 논란은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추켜 세웠죠. 어제는 정청래 최고위원회 대항마로 김경률 비대위원을 지목했습니다. 여당의 맞춤형 후보 전략에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지 격전지 대진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초 마지막 전국 순회 일정으로 서울시당 신년인사회를 찾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마포구를 지역구로 둔 3선 정청래 의원을 정조준했습니다. 정 의원을 운동권 특권 정치와 이재명 대표의 사당이 된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로 규정하고 그 맞상대로 회계사 출신 김경률 비대위원을 직접 지목했습니다. 이번에도 어차피 정청래가 될 거다라고 자조 섞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4월 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로서 김경률이 나서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비대위원 역시 낡은 시대와 이념을 청산하라는 과제를 준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며 도전 의사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곳 마포에서 우리 국민의힘에게는 험지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저와 우리가 도전하는 곳은
지금부터 격전지입니다. 약속드립니다.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야당 수석 최고위원의 정치적 안방에서 여당 대표와 지도부 일원인 비대위원이 함께 맞춤형 공략에 나선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바로 전날엔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를 겨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스타 장관 중 한 명인 원희룡 전 장관을 내세운 건데 원 전 장관 역시 총선 과정에서 이 대표의 발을 묶어두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경기 남부권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수원에도 일찌감치 지명도 있는 인사들을 영입해 전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박광온 전 원내대표와 친명 핵심인 김영진 의원 등 민주당 주요 인사가 포진한 곳에서 정면 승부를 펼쳐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전략입니다. 피습 사건 이후 보름간의 공백기를 거친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공식 복귀한 만큼 앞으로 민주당의 대응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격전지의 판세가 전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지키려는 쪽과 뺏으려는 쪽의 치열한 표심 잡기 경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거대 양당은 총선 공천 심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각계약진하고 있는 제3지대 세력은 연대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분위기입니다. 공통 분모를 최대한 찾겠다는 건데요. 물밑에서는 공천 다툼에서 튕겨나올 현역 의원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현재 제3지대 연대 논의는 민주당을 탈당한 현역 의원 3명이 주축인 미래대연합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 측 실무진과 접촉하며 세력 간 접점을 모색하기 위한 이른바 비전대화 일정과 의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벽을 허물기 위해 신당 세력이 공감하는 가치부터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합 집산을 떠나서 비전과 가치가 어떻게 되는가, 정말 하나로 뭉쳐서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논의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거고요. 금태섭 전 의원이 이끄는 신당 새로운 선택도 모든 세력이 동의할 수 있는 최소 강령부터 마련하자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적어도 설 명절 전후엔 통합신당을 띄우길 바라고 있지만 현실적으론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창당도 하기 전에 합당부터 논의할 수는 없다는 명분론부터 통합 이후 주도권 다툼에 대비해 충분히 세부터 불려야 한다는 자강론까지 세력마다 속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내느냐라는 거거든요. 세력 간의 연대 대화보다는 저희는 개혁적인 정책들 내는 것에 우선 한 1, 2주간은 주력할 생각입니다. 여기에다 갈수록 거세질 거대 양당의 공천 잡음 역시 제3지대 이합 집산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천장을 받지 못할 현역 의원들의 영입 경쟁이 본격화하면 각자 도생으로도 충분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저절로 들어오십니다. 아버지 현역 의원들은 당선 가능성을 생각하시는 게 당연한 짓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2월 중순 이후에 많이 오실 수 있으리라. 제3지대 세력들이 차이점보다 공감대를 찾는 데 집중하는 건 혼자서는 거대 양당의 틈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절박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양당의 공천 정국이 본격화할수록 이들의 합종 연횡 움직임은 더 바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네, 어제 오후 서울 양천과 구로구 일대 3만 8천 가구의 온수와 난방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관련 시설 점검을 하다가 밸브가 파손된 건데요. 서울시가 16시간 가까운 밤샘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복구 현장에서 진행된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온수 펌프, 밸브 하단부 파손으로 고온수가 노출되어 신속한 복구를 위해 다수 소방력을 동원하여 배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서울소방, 자치구 등 총력 대응 중이고 침수된 펌프장에 대해
배수를 실시하여 현재 95%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구 사항 및 발생 원인 등에 대해서는 에너지공사에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근본 누수 사고는 다음 주 월요일 또 한 차례 한파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열 공급을 위해서는 밸브 체인지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밸브가 스틱이 돼서 이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밸브의 노후화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복구 시간은 언제쯤으로 예측하고 있나요? 예, 지금 제가 현장에 내려갔다 왔는데요. 지금 작업을 위한 비계 작업을 준비 중에 있고, 비계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복구할 예정이고요. 대략적으로 예상 시간은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좀 진행이 될 것 같다, 복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셨는데 좀 지연된 이유가 뭐 있을까요? 새벽 저희가 당초에 말씀드린 거는 누수 상태를 알 수가 없어서 밸브에서 차단이만 되면 신속하게 복구가 될 것으로 봤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너지공사의 차단 밸브들이 20년, 30년 이상 된 노후 밸브이기 때문에 좀 차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습 이후에 치료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대치가 본격화하는 걸까요? 복귀 첫날부터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최고위 회의에서 4월 심판론을 강조한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비습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체 누가 죽이려고 했다는 거냐면서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그 정도는 망상 아닌가요? 제가 이상한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칼로 죽여본다? 누가 죽여본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우리 국민의힘이? 아니면 국민들이? 그건 그냥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굉장히 나쁜 범죄를 저지른 것뿐 아닙니까? 그걸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걸 그렇게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평소에 이재명 대표가 가온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한 위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은 예의가 없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음모론을 퍼뜨린다면서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또 재결을 앞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을 압박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은 국민이 이것을 용납치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태원 특별법을 수용해야 된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지금 김건희 여사 부실사 정황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수용해야 되는 것이죠. 한동훈 위원장은 의원 정수 축소 등 자신이 제시한 정치개혁 제안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는데요. 관련 내용도 들어보시죠. 왜 국회의원들은 다른 사람들의 직역을 구조조정할 때는 그렇게 과감하면서 자기들의 정수를 줄이는 거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예민하게 나오죠? 제가 국회에서 여러 가지 답변할 때 국회 좌석들 보셨습니까? 대부분 비어 있었죠? 250명 충분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늘 조언을 들으시는 정성호 의원께서도 250명이면 충분하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게 왜
정치 혐오를 부추긴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을지도 여야 사이 쟁점 가운데 하나인데요. 국민의힘은 과거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아직 답이 없죠. 이재명 대표는 앞서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 회귀를 시사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야 성향의 군소 정당들이 범야권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자고 민주당에 제안하기도 했죠. 국회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선거제 관련해서 준 연동형 비례제로 입장이 정해졌다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재명 대표가 비례 나가야 되니까 병립형을 원래대로 놨다고 계속 얘기하다가 또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입장 바뀐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초의 제도가 국민의 민의에 맞고 논리적으로도 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수의 힘으로 연동형 지금의 제도를 유지하겠다 나온다? 그럼 당연히 저희도 플랜 B로 거기에 대응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 저쪽에서 다 야합해서 그런 위성정당 다 비례 먹어가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그게 우리가 민의를 대변하는 겁니까? 그건 그렇지 않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입장은 확고하고 분명합니다. 두 사람 오늘은 공약으로 맞붙습니다. 같은 날 저출생 분야 총선 공약을 발표하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저출생 문제 대책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내놓습니다. 민주당도 오늘 오전에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하는데요. 양당 모두 육아휴직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날 같은 분야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만큼 민심이 어디에 더 호응하는지 바로 눈에 보일 것 같은데요. 오늘을 시작으로 두 사람 사이의 정책 대결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뉴스라이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스라이팅, 심리적 지배라고도 하죠. 계곡 살인사건의 주범 이은혜 재판에서도 쟁점이 됐었는데 이와 비슷한 심리적 지배 사건이 또 발생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이 폭력조직 출신이라면서 수시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무릎을 꿇리고 술을 먹이고 돈을 빼앗고 만취 상태에서 바다 수영도 강요했습니다. 안 하면 맞으니까 살기 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지시에 따랐고요. 피해자 중에 한 명은 결국 바다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식당에서 한 남성이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맞은편에 있는 남성 옆에 무릎을 꿇습니다. 곧이어 허리를 90도로 숙인 채 다른 남성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듯합니다. 40대 남성 A씨는 폭력 조직 출신이라며 50대 남성 2명을 심리적으로 지배해왔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이 뒤따랐습니다. 피해자들은 좁은 고시원방에서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고 A씨는 그 점을 노렸습니다. A씨는 이들을 경남 거제로 불러 밤새 술을 마셨고 만취 상태에서 바다에 들어가 수영하라고 강요했습니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인 피해자들의 수급비와 일용직 일당 등 1,700만 원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어거치기로 내동댕이 젖은 일도 있고 이런 일을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하다 보니까 사건 발생 석 달여 만에 검찰은 과실치사와 공갈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5년간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돌본 50대 아들이 있습니다. 80대 아버지는 치매를 앓고 있었습니다. 단 두 마디지만 너무나 많은 서사가 담겨 있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못 알아볼지언정 낳아주고 길러주셨는데 어찌 자식이 모른 척 하겠습니까? 이 고운 마음과는 다르게 현실은 참 지옥이었습니다.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돌봐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날 함께 세상을 등졌습니다. 아들의 옷에서는 주소가 적힌 신분증 그리고 치매를 앓는 아버지에 관한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이 죽음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곳에서는 평안하시기만을 간절히 빕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경찰차 한 대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고 구급차가 뒤따릅니다. 50대 남성 A씨가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오전 8시 20분쯤입니다. A씨 집을 찾아간 경찰은 안방에서 80대 아버지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심한 치매를 앓는 아버지와 15년 넘게 함께 살며 간병해온 거로 파악됐습니다. 요양병원에 가면 그래도 사람은 구별하잖아요. 그죠? 구별도 잘 못할 정도로 그렇게 요 모시고 나오면서 부축도 하고 뭐 말도 공사하고 잘하더라고요. 고령화에 따라 간병 부담이 늘어나면서 비슷한 비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뇌병변장애 1급인 아들을 간호하다 살해한 60대 아버지가 구속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우선 비용 문제죠. 최근에는 뭐 10만 원을 훌쩍 넘어서 12만 원, 뭐 이것저것 합하면 15만 원까지도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 보통 부담이 아닌 거죠. 정부가 중증 환자 전담병실 도입과 요양병원 간병 지원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현장의 부담을 덜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태국에서 배송된 과자입니다. 포장지를 까보니까 신종 마약이 잔뜩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많았냐면 죄다 마약이 들어있어서요. 마약이 없는 과자를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마약 사범들이 워낙 날고기니까 우리도 대응해야지 별 수 있습니까? 밀리미터까지 다 들여다보는 검색기 같은 첨단 장비도 들였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옷 속에 마약을 숨기고 이 검색대를 통과해봤거든요. 걸렸을까요? 영상 함께 보시죠. 낱개로 포장된 태국 과자를 뜯자 분홍색 알약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신종 마약 야바입니다. 이거 안 들어있는 게 별로 없는 거네 지금. 미국발 특송 화물 펌프 속에 숨겨져 있던 흰색 가루를 간이 시약으로 검사해보니 필로폰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등을 통해 국내로 마약을 들여오다 적발된 건수는 모두 704건. 적발량은 770kg가량으로 2022년과 비교해보면 23%나 늘었습니다. 마약류 가운데 필로폰이 전체의 57%로 가장 많았고 주요 출발 국가는 태국과 미국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밀수 경로는 국제 우편이나 화물을 통한 방식이 대부분이었지만 여행객들이 직접 마약을 들여오다 적발된 물량도 1년 전보다 4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마약 밀수의 대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행자 밀수가 큰 비중을 차지했던 코로나 이전의 행태로 회귀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밀리미터 신변 검색기와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장비로 여행객의 마약 밀수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마약을 5단에 숨기고 검색대를 통과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약을 숨긴 위치가 화면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마약 검사는 촉수 검사를 중점적으로 했었는데 이와 같은 장비로 어디에 은닉이 되어 있는지를 바로 판단할 수 있어서 보복 소비에 보복 여행까지 코로나가 뭐라고 보복해야 할 게 참 많다 싶습니다. 해외여행 가는 분들이 늘면서 항공업계도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요. 안전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끔찍한 비명을 지르게 될 겁니다. 수요가 느니까 공급이 느는 건 당연지사죠. 특히 가성비 갑으로 불리는 저비용 항공 운항이 늘고 있는데 결함이나 지연 등으로 피해를 봤다는 제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꿈까지 가난해서야 되겠습니까? 가격이 저렴하다고 안전까지 저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업계 내부에서는 안전보다 실적을 우선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중훈 기자입니다. 지난 5일 베트남 다낭행 에어서울 항공기입니다. 출발 직전 공항 직원들이 오더니 수화물을 빼기 시작합니다. 걱정하던 승객들이 들은 설명은 수화물 무게 기준 초과. 하지만 YTN 취재 결과 진짜 이유는 보조 연료 탱크 고장, 다시 말해 기체 결함이었습니다. 불안을 했죠. 불안해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앞에 있는 좌석 등받이를 힘 주어가지고 잡는다든지 비행 중 내내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위험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바로 다음 날에는 티웨이 항공 비행기가 착륙 장치 결함으로 이륙 20분 만에 회항하고 제주항공 여객기도 엔진 이상 신호로 회항하는 등 최근 저비용 항공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재작년까지만 해도 92%였던 저비용 항공사 시간 준수율이
지난해엔 74%까지 떨어졌습니다. 항공기 정비 문제로 지연된 건수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등 대형 항공사 증가 추세보다 가팔랐습니다. 에어서울과 제주항공은 1년 만에 무려 1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어느 저비용 항공사 기장은 회사가 안전 관련 투자는 부족하고 운항 횟수를 늘리는 데만 치중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안전 미흡의 우려를 나타냅니다. 정비사가 모자름에 따라 그 정비 시간이 지금 현재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검을 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이상이 없으면 그냥 보내는 형태로 운영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난해 대형 항공사 국제선 탑승객 숫자를 사상 처음 넘어서며 호황을 맞은 저비용 항공사. 최근 결함과 지연이 잇따르는 만큼 안전과 서비스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러시아를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푸틴 대통령 사이의 면담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두 나라는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는데 러시아는 특히 민감한 분야를 포함한다고 언급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류재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6일 저녁 환하게 웃으며 악수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최선희 북한 외무상. 러시아 정부는 두 사람이 양자 관계와 한반도 상황 그리고 시급한 국제 문제에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Это наш очень важный партнер, и мы нацелены на дальнейшее развитие наших отношений во всех областях, включая и чувствительные области. 러시아 정부의 설명은 없었지만 특히 눈길을 끄는 건 민감한 분야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사이 무기 거래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포탄과 미사일을 받고 북한은 그 대가로 인공위성 등 첨단 기술을 지원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줄곧 북한이 특별 군사 작전을 지지하는 데 감사하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We've seen Russia providing weapons to North Korea, and we've seen North Korea providing weapons to Russia. We've seen Russia taking actions in violation of multipl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북한도 친선 관계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 평화를 위한 공동 보조를 함께 하자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두 나라 정상회동에서 이룬 합의를 기초해 각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두 나라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과 관련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YTN 류재복입니다. 북한에서 전력난으로 열차 전복 사고가 발생해 수백 명이 숨졌다는 미국 북한 전문 매체 보도가 나와서 사실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연설에서 전력 문제와 열차 운행의 안정성을 강조한 것도 이 사고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함경남도 단천 부근 고갯길에서 열차가 전복돼 수백 명이 숨졌다고 미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함경남도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26일 저녁 평양을 출발해 함경남도 금골로 가던 열차가 전복되면서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열차가 폭소를 뚫고 해발 700m의 리파역으로 가다가 높은 고개를 넘지 못하고 뒤로 밀리면서 뒤편 객차 7량이 탈선해 산 밑으로 굴러떨어졌다는 겁니다. 소식통은 기관차 바로 뒤에 연결된 간부용 상급 열차 2량은 탈선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이 타고 있던 7량은 뒤집혀 대부분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통 한 차량의 좌석이 60개씩이라 사고로 전복된 7개 차량에 탔던 주민은 400명이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사고가 난 단천 일대를 비상구역으로 선포하고 시신 처리 전담반까지 조직하며 여론을 통제하고 있다고 방송은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노후화된 철로와 전력난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전력난 해결과 열차 수송의 안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철도를 끼고 있는 도시군들에서도 철길 유지 보수에 항상 관심을 돌리고 필요한 노력과 자재를 제때 보장하여 철도 운행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보도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전문가는 철도 운행이 위험한 지역에서는 전기가 아닌 내연기관으로 운행하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고 눈이 많이 오면 보통 열차를 운행하지 않는다며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위협 속에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가 오늘 서울에서 만나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정박 미국 국무부 대북 고위관리, 나마제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은 오늘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 협의를 개최합니다. 외교부는 삼국 수석 대표가 최근 북한의 도발과 긴장 고조 행위, 러시아와 북한의 교류와 군사협력 등 한반도 정세에 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첫 대선 경선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두 번째 경선지인 뉴햄프셔에서는 양상이 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도층 결집을 발판으로 헤일리가 트럼프와 같은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3위에 그친 아이오와 경선이 끝나자마자 두 번째 경선지인 뉴햄프셔로 달려간 니키 헤일리. 중도층 비중이 높은 뉴햄프셔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Trump is lying about Nikki. And that's what bullies do. Nikki Haley will always protect Social Security. America should always be a country that keeps her promise. 디센티스와 2위 경쟁을 할 때가 아니라는 판단에 트럼프가 없는 토론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근 트럼프와 40대 40 동률을 기록한 여론조사가 나오자 직접 붙어볼 만한 싸움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Chaos follows him, and we can't have a country in disarray and a world on fire and go through 4 more years of chaos. 트럼프도 소셜미디어에 헤일리를 공격하는 포스팅을 도배하며 견제를 강화했습니다. 결혼 전 인도 이름인 님나다로 부르며 인도계 이민자라는 점을 부각했고 유세장에서도 경쟁력 없는 후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Unity is bad for the party, what she said, but you'd almost think she won. She came in third, and she lost to not a particularly great candidate, obviously, as you've seen. 아이오와에서 4위를 차지한 뒤 후보직을 사퇴한 라마스와미도 트럼프 전폭 지지에 나섰습니다. Donald J. Trump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do everything in my power to lead us to victory in this war. 헤일리의 중도층 공략이 다른 보수 성향주에서는 독이 될 수 있지만 일단 트럼프와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해 뉴햄프셔에 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해병대 고 최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수사 착수 넉 달여 만에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압박을 넣은 것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들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포구 실종자 수색 작업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 발견된 해병대 고 채모 상병.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경찰에 넘기려 했지만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박 전 단장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넉 달여 만에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틀에 걸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유 관리관과 박 전 보좌관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경찰에 넘긴 사건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박 전 단장을 압박한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유 관리관은 당시 박 전 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인계서에 죄명과 혐의자, 혐의 내용을 모두 빼고 일반 서류를 넘기면 안 되겠느냐고 압력을 가한 의혹을 받습니다. 박진희 전 보좌관은 사건이 경찰로 넘어가기 전날 확실한 혐의자만 수사를 의뢰하고 지휘 책임 관련자는 징계로 끝내는 걸 검토해달라는 문자를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박 전 단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같은 달에는 해병대 1사단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 본질 여기에 맞게 수사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유 관리관 등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인데
이 전 장관 등 윗선으로도 수사가 뻗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최태현 SK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늘 오후 노 관장이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 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밝히며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함께 고백했습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등 혼인 생활에 파탄을 불러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자가 민원인의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서울경찰청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건의 출발점인 민원 사주 의혹은 일선경찰서가 맡으면서 무게를 다르게 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유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둘러싼 수사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유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특정 방송사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은 다음 이를 알고도 신고하거나 회피하지 않았다는 민원 사주 의혹입니다. 이에 맞서 유 위원장이 의뢰한 민원인 정보 유출 의혹도 있습니다.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되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내부자를 찾아달라는 겁니다. 검찰에 두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민원 사주 의혹은 일선서에, 정보 유출 의혹은 서울청에 수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두 사건에 대한 수사 속도는 사뭇 다릅니다. 민원인 정보 유출은 고발인 조사에 이어 최근 방심위에 대한 강제 수사까지 벌인 반면 정작 의혹의 출발점인 민원 사주 의혹은 아직 고발인 조사일 정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수사력이나 인력에 차이가 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중대범죄나 주요 기획사건,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을 맡는 곳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무게중심을 다르게 두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옵니다. 사회에 정말 중요한 사건에 대한 수사는 부족한 인력과 부족한 지원을 가진 검찰이나 경찰 일개 개인에게 배당을 해버리고 어떤 정권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특수팀이 붙어가지고 아주 열심히 하는.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맞고발 성격의 사건인 만큼 따로 수사하는 게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걸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에서 먼저 이첩받은 사건이라 서울경찰청에 넘긴 것이라며 양천서의 수사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언론단체 관계자들은 유일임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언론단체들은 유 위원장의 청부 민원으로 다른 위원들과 직원들이 속은채 업무를 수행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매주 목요일 주요 사건 사고를 범죄학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십억 원을 횡령해서 해외로 달아났던 직원 1년 4개월 만에 어제 오전에 강제 송환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제 재정관리팀장을 맡고 있는 그 최모 씨가 업무 과정에서 채권 압류 등으로 이제 지급 보류되었던 진료 비용이 평소에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에 착안을 해서 윗선에 결제 없이 자기 계좌로 입금되도록 계좌 정보를 조작하는 수법을 통해서 2022년 4월 27일부터 9월까지 7차례에 걸쳐서 17개 요양병원 압류 진료비 지급 보류액, 즉 46억 2천만 원을 횡령을 하고요. 이를 가상화폐로 환전 은닉하고 난 이후에 필리핀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은 강원경찰청 반부패 수사대 그리고 이제 그 코리안 데스크 경기 남부청 인터폴 팀으로 공조팀을 구성하고 인터폴에 이제 적색 수배를 요청을 했죠. 그래서 이제 추적 과정이 1년 4개월 정도 추적을 했는데 지난 9일 현지에서 이 최모 씨를 검거를 해서 어저께인 17일 송환을 했고 오늘 오전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요양병원에 지급이 보류된 그 돈을 지급이 된 것처럼 처리하고 자기 계좌로 지금 넣어서 이걸 횡령해가지고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그런 사건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금액이 상당합니다. 46억 2천만 원이에요.
이 정도 금액을 횡령했다. 이게 상상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규모인데 범행 동기는 좀 조사가 됐습니까? 사실 이 남성 같은 경우는 그 이혼을 하고 난 이후에 혼자서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본인이 이 그 범행을 갖다 하기 이전에 한국에서 살고 있는 그 집을 전부 다 정리를 한 것으로 봐서는 아주 철저하게 이제 계획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이제 압송되면서 이제 범행 동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거액 그 횡령 범죄의 특성상 지금 1년 4개월 동안 거기서 호화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으로 본인이 제2의 인생을 갖다가 살려는 그런 어떤 그 동기가 명확하다라고 보입니다. 예. 자, 1년 4개월 동안 호화 생활을 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붙잡힌 곳도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고급 리조트였습니다. 검거 당시 장면 함께 보시죠. 시죠? 최영이죠? 이민청에서 오셨어요. 왜 왔는지 아시죠? 예. 집에 가실 때 됐어요, 이제. 생년월일 어떻게 되세요, 생년월일? 체포될 거예요. 묵비권 행사할 수 있고 진술 내용은 나중에 법정에서 본인한테 불리하게 사용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체포 당시 영상을 보셨습니다. 이게 지난 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검거 당시의 영상인데 뭐 어디 빨래 맡기러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뭐 반팔에 반바지에 평범한 일상을 보내다가 갑자기 이제 경찰을 맞닥뜨린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굉장히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저 모습만 보면 본인이 전혀 자신의 어떤 체포를 예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 사람을 잡는데 1년 4개월 동안 경과가 된 거는 그동안에 이제 현지 여자친구가 SNS에 어떤 게시물을 올리고요. 이 사람이 가상화폐와 연관돼서 거래소의 어떤 접속 기록을 분석을 해가지고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이제 수사팀이 현지 경찰 이민국하고 공조를 해가지고 아까 얘기 나왔던 그 마닐라에 있는 고급 리조트를 특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주변 탐문을 갖다가 하다가 현지 정보원을 통해서 이제 꼴을 잡았고 결국 지난 9일에 그 필리핀 현지에 있는 고급 리조트에서 이 채모 씨를 검거를 하게 된 거죠. 아니, 붙잡힐 걸 몰랐을까요? 저 어디 아예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리조트에서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본인은 이제 거기까지는 생각을 뭐 하고 싶지 않았겠죠.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그리고 뭐 가상화폐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추적이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나름대로 머리를 갖다가 상당히 쓴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은 그 결코 검거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제 마음 한쪽에서는 언젠가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각오는 하고 있었겠죠. 뭐 기사들을 보니까 리조트 관계자들을 포섭해가지고 그 경찰에서도 투숙 호수를 알아내는데 좀 애를 먹었다. 이미 이제 그쪽을 갖다 매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또 세탁물 수거 직원을 통해서 그 호수를 갖다가 정확히 알아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검거된 게 지난 9일인데 어제 송환이 됐잖아요. 근데 보통은 뭐 한국으로 송환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일정이 한 3주 정도 앞당겨졌다고 그러더라고요. 통상 이제 현지 이민국 사정을 보면은 최소 한 달 정도 송환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달 정도로 보는데요. 그래요? 지금 이제 코리안 데스크 경찰관이 채모 씨를 면담을 하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상당히 어떤 우리 국민적 관심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현지에 있는 우리 그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이 그쪽에 있는 이민국과의 어떤 그 협조를 통해서 이번에 약 그 이례적으로 한 3주 정도 먼저 본국으로 송환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아, 지금 횡령한 금액이 46억이 넘습니다. 지금 관심사 이거 회수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 뭐 물론 이제 건보공단에서 이 사건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의 계좌라든가 이런 것을 그 압류 동결하고 채권 추심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46억 2천만 원 중에서 7억 2천만 원 정도는 이제 일단 회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39억이 남은 거죠. 그런데 이게 전부 다 가상화폐로 이제 지금 환전을 해서 은닉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회수 여부는 상당히 좀 불투명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국내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 이미 현금화를 했다라고 한다면 예. 이것이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전자지갑을 개인적으로 생성을 해서 저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피의자의 암호키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 뭐 회수를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도 들리는데 형은 형대로 살고요. 그 법원에서 추징금을 선고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그렇습니다. 경우에도 경우에도 이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에 뭐 돈을 추적할 수 없다면? 형은 형대로 살고 추징금을 갖다가 이제 그 사람에게 선고를 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나는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라고 한다면 회수를 갖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제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추정컨대 이미 이제 가상화폐로 환전을 해가지고 은닉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사람의 그 가지고 있는 이 돈을 얼만큼 회수하느냐 그게 굉장히 관건이고요.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의 그 횡령액이 지금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에 있어서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이면은 3년 이상 징역이고요. 예. 50억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이 사람의 어떤 그 전략은 수사 협조를 해가지고 피해액을 일부 갚는 방식으로 본인의 어떤 그 감형이라든가 예. 또는 이 처벌 수위를 좀 더 낮추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보니까 돈을 수차례에 걸쳐서 이제 빼돌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결국 막지 못한 겁니다. 나중에 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사실 국민의 그 피 같은 건강보험요. 요즘에 이제 건강보험도 점점 이제 앞으로 지금 사정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이런 사건까지 발생이 됐는데요. 개인적으로 모랄 해저드 그리고 이제 이 조직에 있어서 자정 능력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서 이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뭐 징계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징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회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10년에서 2020년까지 12년 동안 이 공단에서 5건의 유사 횡령 그 사건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횡령 금액이 2억 5천만 원 정도 됐는데 실제로 회수가 50% 미만, 즉 48.6%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액수가 말이죠. 예. 이번 한 건으로 지난 12년 동안 횡령해가지고 회수를 못한 그 액수의 15.6배가 된다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정말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아니 건강보험공단 이거 재정이 좀 약화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렇게 내부적으로 횡령 사건이 일어나는 거 이거 좀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이 돼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횡령한 것도 이거 다 찾아야죠. 그럼요. 예, 가상화폐로 뭐 전환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 꼭 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0년 전에 입양된 아들이 양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전해졌습니다. 아니 이게 부자의 연을 맺었던 두 사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해 이제 2월 19일인데요. 전남 여수시 한 자택에서 50대 남성이 47년 동안 그 부자의 연을 맺어왔던 그 양아버지를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친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보육원에서 그 자란 A 씨는 11살 되던 해에 이제 입양이 됐는데요. 어릴 때부터 소를 키우고 그리고 이제 그 뱃일을 하면서 그야말로 동네에서는 머슴이라고 소문날 정도로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머슴이요?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양아버지 친자식들은 학교에 갔지만은 본인은 학교를 보내지 않았고 예. 또 주민등록도 이제 성인이 돼서야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자기 친자녀는 학교를 보내면서 학교를 안 보내니까 원망하는 거, 또 잘 보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양가 감정 사이에서 상당히 어떤 그 성장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17세부터 이제 양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배에서 선원 생활을 하면서 26세에 결혼 독립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7억 원 상당의 선박도 보유를 해서 괜찮았었는데 2021년에 양아버지의 그 배에서 뱃일을 하다가 기계에 팔이 빨려 들어가서 절단돼서 이제 장애인이 되고 말았죠. 아이고. 그래서 그 이후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상당히 시달려 왔다라고 합니다. 예. 그 이후에 그동안 쌓여왔던 양아버지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원망 이런 것들이 좀 분출된 걸까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그 이전에 일을 갖다가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뭐 이제 그 과정인데
본인이 어떤 팔이 사고로 인해서 장애인이 되고 난 이후에 추정컨대 진정으로 이제 양아버지가 가슴 아파하지 않지 않았는가, 그것을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결국 지난해 2월 19일 오후에 술에 취한 채 이 흉기를 가지고 양아버지를 찾아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아, 나한테 해준 게 뭐냐, 20년 전에 땅도 주고 배도 주고 그리고 집도 주기로 했는데 왜 안 주느냐, 이렇게 따지니까 양아버지가 머리 검은 짐승은 예전부터 거두는 게 아니다라는 이 말을 갖다가 해서 거기에 이제 본인이 격분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흉기를 휘둘러서 이 47년의 그 양아버지와의 인연이 악연이 된 그런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짐승이라는 말을 듣고 이게 참을 수 없었다. 네, 본인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했다고 하는군요. 자, 결국에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서 항소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본인은 이 팔이 절단되는 이 사고 이후에 정신과 약물을 치료 중이었다. 그래서 이제 늘 얘기하는 그 심신미약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랬는데 이제 사실은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년 징역 선고를 받았는데 1, 2심 모두 이를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소심 같은 경우는 양 아버지의 학대라든가 착취 정황은 충분히 있지만 이것이 이제 흉기를 가져갔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계획적 살인이고요. 또 이제 피고인이 당시에 이제 술에 취해 있었다라고 하지만 처음에 이 양아버지하고 정상적 대화를 약 한 30분 정도 나누다 범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심신미약을 인정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 18년이죠. 징역 18년을 선고받았고 항소를 했지만 결국 법원의 판단은 같았다. 그렇습니다.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를 근거로 들어서 중형 선고했는데요. 40년간의 양아버지와의 인연이 이렇게 끝이 났군요. 불행한 그런 그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여기까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휴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방안이 대구와 청주에 이어서 서울에도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건강권을 침해당한다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서초구청 앞에 모였습니다. 일요일이던 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옮기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평일 변경 중단하라! 노동자들은 구청이 자신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면서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주말 휴일이 제한된 마트 노동자는 일과 생활의 균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주말 휴일이 줄어들어 육체적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은 대기업이 골목 상권을 파괴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2년 상생 목적으로 제도화됐습니다. 지자체장이 매달 2차례 공휴일을 지정해 마트 문을 닫도록 법에 명시했는데 이에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평일로 바꿀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렸습니다. 먼저 지난해 2월과 5월 대구와 청주가 각각 평일로 마트 휴업일을 옮겼습니다. 서울에선 서초구가 가장 먼저 이달 말부터 평일 휴업을 시작하고 동대문구도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내심 평일 휴업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매출이 평일보다 2~3배 많은 만큼 평일 휴업이 확대된다면 의무 휴업 시행 이전 수준으로 매출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마트 휴업 효과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소상공인 단체는 우려 속에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이와 별도로 전통시장 상인들이 주축이 된 상인연합회가 정부 부처와 상생협의체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다른 지자체들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 마트노조 반발이 확산한다면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정부가 한 달 교통비를 최대 53%까지 환급해주는 교통카드 K패스를 오는 5월에 출시합니다. 월 6만 원대로 서울시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정기권 기후동행카드도 이번 달부터 판매됩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정부가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교통카드, 이른바 K패스를 출시합니다. 이동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했던 기존 알뜰 교통카드의 불편사항은 개선하고 혜택은 더 늘렸습니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쓴 금액의 일정 금액을 현금이나 마일리지, 카드 공제 등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일반 시내버스나 지하철은 물론 GTX-A나 광역버스를 탈 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를 환급해줍니다. 교통비로 월 7만 원을 사용했다면 적게는 14,000원, 많게는 37,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시행 시기는 오는 5월부터로 K패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카드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알뜰 교통카드 이용자는 회원 전환 신청을 하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인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 기후동행 카드도 이번 달 말부터 판매됩니다. 대중교통을 가장 왕성하게 이용하시는 활용도가 높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제적 취약층 그리고 서민 분들을 위한 이른바 교통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할인 시스템이죠. 요금제는 두 가지입니다.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월 6만 2천 원을,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이용하려면 월 6만 5천 원을 내면 됩니다. 카드 하나로 서울 지하철과 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신분당선이나 서울을 벗어난 노선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바일 카드는 다음 주부터 티머니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실물 카드는 역사 고객안전실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지하철을 45번 넘게 탄다면 기후동행 카드를 구매하는 게 더 저렴합니다. 서울시 기후동행 카드는 다음 주 주말부터, K패스는 오는 5월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서울 지하철 전동차에 남성 3명이 낙서를 하고 달아났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와 서울교통공사는 성동구 용답동 군자 차량사업소에 있던 1호선 전동차 외부에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3명은 어제 새벽 3시 10분쯤 담을 넘어서 무단으로 침입한 뒤에 1시간 가까이 낙서하고 도주했습니다. 낙서는 가로 4m에 세로 1.5m 크기로 현재는 복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통공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바탕으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호남고속도로 대전 방향 회덕 분기점 인근을 달리던 25톤급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가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수습이 이루어지면서 3시간가량 차로 일부가 통제되면서 차량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조 교육감과 전직 비서실장 한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릴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의사협회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 최종안을 달라고 일종의 최후 통첩을 했지만 의협은 정부의 협상 진정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조용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의사협회에서 생각하는 의대 증원 규모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이후 처음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분위기는 한겨울 날씨처럼 차가웠습니다. 정부의 최후 통첩 공문에 답도 하지 않은 의사협회는 회의 시작부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일방적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은 대화와 협상의 당사자를 무시하는 행위이고 의정 간의 신뢰에 찬물을 끼얹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인 바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기존 약속대로 정부가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증원 규모는 최근 의대 학장과 교수단체가 제시한 350명이 가장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이 근거조차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각 의과대학들의 수요나 국민 기대와도 너무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최대 3,900여 명과도 너무나 괴리가 큽니다. 또한 의대협회의 제안은 현재의 지역 필수 의료 부족 상황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증원 규모는 의사협회가 제시한 350명의 3배에 달하는 1,000명 이상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상황. 의사협회는 총파업을 마지막 협상 카드로 쥐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70번이 넘는 회의에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며 사실상 협의를 더 끌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다만 발표 시점은 원래 예상했던 이달보다는 조금 늦어져서 다음 달 중순쯤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자율형 사립고 등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최종 결정됐죠. 고교 서열화를 막기 위한 대책이 부족하고 사교육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거란 우려도 여전합니다. 신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던 자율형 사립고와 외고, 국제고등학교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와 적성을 살리기 위해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면서도 다양한 고교의 유형은 획기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모순이며 다만 고교 학점제와 병행할 경우 사교육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고교 학점제와 함께 내신 5등급제가 시행되면 특목고와 자사고의 내신 부담이 줄어 학생이 쏠릴 수 있다는 겁니다. 고교 학점제와 관련해서는 정책을 유지하겠다라고 발표한 것과 정반대로 모순되게 또 고교 서열화와 관련해서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존치하겠다라는 정책 기조를 발표해서 이것이 상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고교 서열화를 막기 위해 교육부는 일반고와 함께 후기 선발을 진행하고 지역 인재와 사회 통합 전형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역 인재에 해당하는 학생이 사회 통합 전형으로 합격하면 중복으로 계산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역 인재를 뽑는다는 취지에도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강원도에 있는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아예 자사고 지위를 포기하고 대안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반고 전환 시행 1년을 앞두고 바뀐 자사고 정책에 당분간 기대와 우려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난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녀를 보곤 해. 그쪽도 홍 박사님을 아세요? 홍 박사님을 아세요? 버스, 자동차, 기차 뭐 이런 교통이 너무 좋아서 버스 번호의 그 노선 번호를 매일 블로그에 기록하고 연구하던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대학생이 된 지금은 여러 기관에 자문도 하고요. 교통 정책을 바꿔나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2살 교통 박사 대학생 김강산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도 마음은 22살이어서 우리 대학생답게 인사. I a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네. 네, 저는 이제 청년의 시각에서 세종을 기록하면서 도시교통 정책에 제안을 하고요. 교통대학교 졸업 예정인 김강산입니다. 예, 대학생다운 인사였습니다. 근데 교통 박사로 알려져 있는데 YTN에 못 타고 오셨어요?
안 그래도 제가 뛰어왔어요, 사실. 아, 지하철하고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아. 아침까지 정말 그 KTX 타면서 네. 1시간 정도 자고 왔는데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서 그런지 꿀피부네요. 그러면 1시간 정도 걸렸으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세종시 조치원읍입니다.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아침 일찍 저희 방송 생방송 함께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신 김강산 씨입니다. 방송하면서 저도 교통 전문가들 많이 만나는데 제가 만나본 최연소 교통 전문가세요. 어린 나이에 꿈을 빨리 찾은 편인데 원래는 꿈이 역사가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는 처음에 역사를 좋아해서 역사 연구가를 꿈꿨는데 이제 성함이 이제 김자, 현자, 희자이신 어머니께서 강산이 네가 정말 좋아하는 정말 그 분야를 찾아라라는 그런 조언에 힘입어서 제가 이제 교통 분야를 좀 더 결정하게 됐습니다. 어머님 성함이 김현자, 희자. 네, 맞습니다. 어머님이 방송에서 내 이름을 꼭 불러달라 이렇게. 아닙니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정말 부모님이셔서요. 네. 엄친하네요. 엄마 친구 아들. 많은 아들들을 좌절감에 빠뜨리는 훌륭한 아드님으로 키워내셨어요. 어머님 너무 대단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어쨌든 역사가가 꿈이었는데 김현희 어머님께서 너가 하고 싶은 걸 찾아라 라고 해서 고민을 했더니 그 찾은 게 교통 전문가였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교통이라는 것에 왜 정말 이렇게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가족의 영향이 사실 크다고 생각합니다. 장난감도 버스나 기차처럼 그런 이제 바퀴가 달린 것들을 되게 좋아했고요. 이제 보면서 제가 조치원을 살다 보니까 이제 되게 멋지다라는 생각에 빠져서 그런 생각이 새록새록 기억납니다. 그러면 어린 시절에 자동차 좋아하는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은 우리 아들이 이제 한 20년 뒤에 제2의 김강산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영광입니다. 예, 세종시에 살고 있는데 2019년부터 2024년인 지금까지 세종시 버스 노선을 연구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맞습니다. 거를 연구하신 거예요? 예, 저는 이제 교통 분야에서 활동하고서 2019년부터인데요. 세종시는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이제 연기금부터 제가 좀 살아온 저의 그 시각에 따르면은 사실 있는 청사만 있는 사실 그쪽 신도심 좀 얘기고요. 조천이나 그런 읍면 지역은 사실 해당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읍면 지역,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가기 어려운 곳까지 구석구석 좀 연구하면서 어떤 움직임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는 이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이제 자체적으로 승차라 데이터를 좀 이렇게 분석을 해서요. 자체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예, 맞습니다. 세종시에 현재 61개 노선과 1,158개의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요. 다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시간대나 정류장 그런 이용객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통계치를 냈습니다. 노선이 1,158개. 노선이 61개입니다. 우와, 61개 노선. 네, 1,000개가 넘는 그 정류장의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그래서 뭐 실제로 개선을 이끌어냈으니까 삶이 얼마나 윤택해진 거예요. 이를테면은 내가 집에서부터 뭐 회사나 학교까지 뭐 1시간이 걸린다면 개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로 좀 이 거리를 좀 단축시킨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가장 자주 타는 노선이 991번 버스인데요. 그 노선이 이제 소종면부터 해서 조천과 청사, 국책연구단지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제가 이사로 있으면서 든든한 인생 선후배 님이 계시는 청년형 팩토리 사회적동조합의 이사인데요. 저는 이제 갈 때마다 환승 없이 이제 한 번에 갈 수 있는 노선이 이제 991번 버스인데 배차 간격이 30분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제가 이제 다니면서 원래는 50분이었는데 제가 시장에 직접 제안을 드려서 30분으로 단축을 시켰습니다. 50분 걸리는 통학 거리를 시의원에게 직접 제안을 해서 30분으로 단축시켰다. 예, 시장님께 제안 드렸습니다. 시장님께 제안을 드려서 30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와, 이거는 뭐 학생들이 너무 고마워할 얘기네요. 이게 그 등교 시간에 그 아침밥 챙겨 먹기도 힘든 그 시간에 얼마나 귀합니까? 그 20분을 단축시킨 게 김강산 씨가 해낸 일이에요. 50개가 넘는 버스 노선을 줄줄 꿰고 있다는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혹시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 중에 수다맨이라고 알아요? 여기서 세대 차이가 수다맨이라는 그 개그맨이 있었는데 뭐 버스 노선을 막 이렇게 줄줄줄줄 외우는 그 지하철 노선을 줄줄줄 외우는 분이었거든요. 그분처럼 버스 노선 보며 정류장 위치며 이런 거를 다 줄줄 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일부러 맞습니다. 외우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절로 공부하다 보니까 외워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덕업일치라는 또 말이 있잖아요. 정말 좋아하는 덕에서 직업까지 일치하는 그런 것을 사실 좀 제가 좋아하는 것이다 보니까 정말 저는 사실 수학을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수학은 싫어했지만 교통만큼은 다 외웠습니다. 역시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 덕업일치를 이루고 있는 김강산 씨. 버스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제 교통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으신 거죠?
예, 맞습니다. 저는 예. 버스만 사실 단정돼서 보는 건 아니고요. 예. 기차부터 자전거까지 교통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네. 가령 저는 공공자전거 어울링을 타고 다니는데요. 조천은 행복도시와 달리 버스 그 대여소 자전거 대여소가 촘촘하지 않아서 조천 네. 제가 직접 복합 커뮤니티 센터와 이제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 앞에다가 대여소를 설치했습니다. 어울림이라는 게 뭐 서울시의 경우는 따릉이처럼 이 네. 세종시에서만 운영되는 이 자전거 그 이용 시스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어울링이라고 해서요. 어울림? 정말, 네, 모두가 어울리는 정말 이렇게 그런 어우르는 자전거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그 강산시 블로그 SNS 봤거든요. 네. 경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야, 이거 뭐 공공기관이며 정부며 뭐 정식으로 좀 자문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정도라고 하는데 어느 활동을 하고 계세요? 주로 저는 이제 2021년부터 다시 교통정책 분야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요. 네. 21년에는 사정시 그 산하 거버넌스 기구인 시민주권의 건설교통 분과 위원회 했었고 예. 교통연구원 이제 국토교통 빅데이터 자문과 이제 애트리 국책관 자문과 부처님 자문을 했었습니다. 지금 뭐 나중에 저 그 방송 받아치기로 봐야겠습니다만 여러 기관에서 여러 자문으로 좀 활동을 하셨는데 그럼 회의 많이 가시잖아요. 예. 회의 가면 나보다 어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다 강산시보다 예. 좀 연세도 높고 직책도 있으신 좀 나이 지긋하신 분일 것 같은데 네. 김강산 학생을 처음 보면 뭐라고들 말씀하세요? 주로 사실 저는 이제 그 친척분들이나 그리고 연구자분들께서는 이제 김 박사 하시면서 예.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회의하면서 호칭을 김 박사님이라고 부르시고 실제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연구하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네. 그 설명을 들은 반응은 어떤가요? 반응이 되게 사실 제가 놀라웠다는 사실 반응이 좀 컸어요. 제가 예. 직접 제본을 이렇게 하고 다니고 이렇게 제본을? 자료를 만들어서 이거 드리는 실제 자료인가요? 실제 자료입니다. 이거 좀 보여줄게요. 그런 식으로. 카메라 좀 예. 잡아주세요. 예, 이게 그 실제 쓰시는 자료를 네. 갖고 오신 거죠? 직접 제가 제작해서 배포해 드리는 건 자료 드립니다. 예, 이거 작년이네요. 2003년 5월 26일에 예.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개선 방안. 이거 네. 꾸겨진 거 보니까 이거 찐 자료예요. 이 실제 자료를 갖고 예. 오셨고 이렇게 대중교통 개선 방안을 내서 실제로 많은 것들을 이뤄내신 거군요. 교통 관련한 여러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제안도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네. 자, 그렇다면 주로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바꿨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로 저는 이제 예. 네, 스마트 횡단보도도 있고 공공자전거 어울링 대여소 설치도 있고요. 예. 이제 저는 이제 촘촘한 대한민국 프로젝트라고 해서 제가 직접 제안해서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 횡단보도는 감지 센서를 이용해서 횡단보도 음성 안내를 제공을 하고 정지선 준수라는 그런 이제 유도하는 시스템인데요. 사실 이제 조천에는 이런 그 바닥 신호등이 많지는 않았었는데 네. 제가 직접 LED를 이렇게 그 제안을 해가지고 세종시 보건소나 이제 보컴에서 앞에다가 설치하는 그런 제안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어울링 대여소 설치를 했고 예. 세 번째로는 이제 안전신문고 앱이라고 해서요.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앱을 통해서 이제 횡단보도 제도색이나 그런 이제 정지선 제도색이나 도로 이정표 개선 같은 그런 실질적인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지나다니면서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는데 네. 이 불편함을 느낀 걸 개선책을 고민하고 실제로 제안하고 개선까지 이끌어내는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개선점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한 것 중에 이거는 진짜 칭찬할 만하다, 너무 잘했다 싶은 게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처음 했던 정책 활동이 그 991번 버스 노선을 개편하는 일이었는데요. 당시는 이제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이제 저는 이동호에서 맨날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네. 이제 배차 간격이 50분 정도였는데 예. 제가 이제 사실 버스는 시민분들께서 정말 이동에 필수 불가결인 이동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불편 사항이 있다면 제가 직접 해결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당시 이제 그 서비스를 통해서 세종시 서비스를 통해서 단축을 시켰고 이제 제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에는 이제 한 해 31만 명이 이용했어요. 근데 이제 21년 자료를 제가 또 분석을 해보니까 51만 명이 이용했습니다. 코로나임에도. 그래서 61%나 상승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세종시 안에 있는 교통체계를 분석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그 분석이 세종시 안에만 국한된 건가요? 아니면은 뭐 서울시나 뭐 다른 인접한 시도들에게도 그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사실 아무래도 교통 문제는 광역권으로서 때로는 얽히고 설킨 문제잖아요. 예. 세종시 같은 경우도 엠버스가 사실 좀 자초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최민호 시장이 공약인 대중교통 무료화가 공약이 파기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펼쳐지고 있는데 최근 서울에 사실
버스 명동 같은 경우는 버스 대란이 난리인 상황이잖아요. 예, 저희도 뉴스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어요? 네, 제가 이제 그 실제로 서울 친구들한테 직접 자료를 받아보니까 예. 정말 사실 그 공공 디자인에서 검토도 사실 않은 것 같지도 않고요. 예. 버스 노선에서 그 색깔도 입히지 않아서 정말 안내판이 불편하고 승하차문 위치가 아예 맞지도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문제를 분석을 하셨어요? 오세훈 시장님이 아마 그 저희 뉴스라이더 방송을 볼 것 같은데 당시에 그냥 눈 오는 날 눈 맞으면서 이제 시민들에게 사과 방송을 하기도 했거든요. 오세훈 시장에게 혹시 네. 생각하고 있는 개선점이 있다면 좀 잘 들으시라고 조언을 좀 해주세요. 예, 시장님, 저는 이제 그 가령 제가 설치한 이제 그 세종시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그 승차판 이제 그 정류장이 8곳으로 분산 배치는 되어 있지만 제가 직접 그 제안을 해서 버스 정류장 위에다가 이렇게 안내판을 크게 달았습니다. 예. 심지어 그 색상마다 정말 그 방향별로 색상마다 시민분들께서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게 설치를 해서요. 네. 그러니까 실제 한눈에 보면 딱 알 수 있게 네. 방향별로 색깔을 달리해서 네. 크게 만들라 이런 말씀이신 네, 거예요? 맞습니다. 크게 정말 그 어르신분들도 볼 수 있게 정말 크게 네. 만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직관적인 게 좋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맞습니다. 왜냐면 멀리서도 한눈에 딱 보면 저 색깔은 어디를 가는 거지라고 알 수 있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명동이라든지 다른 그러니까 인파가 많이 몰리는 곳에 그 교통 대란은 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세요. 네, 추가적으로 제가 국토부 그 자문위원을 하면서 예. 이제 그 사당역 출구를 사실 좀 제가 직접 개선을 했는데요. 이제 1월달에 원희룡 장관과 같이 방문을 해서요. 3월달에 그 버스 정류장 사당역 4번 출구에 있는 그 노선을 직접 이렇게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한번 꼭 바꿔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대통령실에서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바꿔보고 싶다는 22살 김 박사님의 꿈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제 곧 총선이잖아요. 예. 정말 국민의 대표를 뽑는 그런 선거인데 예. 이제 주로 정치인분들께서 그 공약을 보면은 이제 교통 관련 공약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하시는데 보면은 과연 이 공약들을 정말 후보께서 직접 타보고 하시는 건지 의문이 들 때가 사실 많습니다. 매번 선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통 공약이 남발돼서 자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예. 김포 골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김포 시장님께서 무리하게 공약 실행을 하시다가 정말 그 경기도 대정 지원 없이 자체 시비를 하면서 오히려 작은 규모로 건설돼서 정말 그 대란이 펼쳐졌잖아요. 예. 그래서 현장 속에서 저는 직접 타보시고 그런 이제 생각을 한 번이라도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저는 자체적으로 챌린지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중교통 이용 챌린지라고 해서 네. 인증하는 그런 온라인상에다가 인증을 해서 이렇게 다음 주절에 이렇게 좀 제안 드리는 그런 캠페인을 통해서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좀 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현장 속에 답이 있습니다. 현재 혹시 출마하세요? 아닙니다. 전혀 네. 예, 총선에 네. 출마하시는 건 아니고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대통령실과 여의도에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탁상 행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따끔한 일증을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럽게 해주셨네요. 김강산 학생의 앞으로의 꿈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종 목표 짧게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사실 이제 저의 인생이 이렇게 많이 바뀌게 된 건 아무래도 가족이나 친척의 영향이 컸다고 봅니다. 이제 조언을 하셨는데 제가 홀로 통계를 내보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교통 분야를 조금 더 파헤쳐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따라서 대학원 진학도 지금 고려 중에 있고 남은 1월 동안 이제 제 인생 로드맵을 좀 더 촘촘하게 이제 가꾸면서 이제 앞으로도 초심 잃지 않고 정말 이제 국민의 이동권이 보장되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생활 실현을 위해서 세종청년 김강산이 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종시의 삶도 바꾸고 또 더 많이 공부하셔서 정말 김 박사님 되셔서 대한민국의 교통체계도 확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윤택한 삶을 위해서요. 지금까지 22살 교통박사 대학생 김강산 씨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해 중국 경제가 5.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3년 국내 총생산 GDP가 121조 207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경 2,270조 원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리창 총리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중국이 5% 안팎의 경제 성장 목표를 충족했다면서 밝힌 숫자를 확정 지은 겁니다.
서울은 흐렸던 하늘이 차차 개면서 파란 하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온도 영상권을 회복하며 큰 추위도 없는데요. 하지만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오후까지도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는 내일까지 15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와 눈이 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는 도로가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충청지방도 비가 잦아들었습니다. 호남지방은 오후에, 영남지방은 밤이면 비가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다만 강원 영동지방은 오전부터 또다시 강하고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내일까지 15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며 대설특보가 내려지겠고요. 강원 동해안에도 최고 7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 지역은 장기간 눈비가 이어지며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니까요. 주변 점검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며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10도, 부산은 13도 등으로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영동 지방의 눈은 휴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남부지방도 당분간은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대기 정체와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공기도 탁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미세먼지용 마스크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네, 다음 주 추위에 대비하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